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제가 드디어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 일로 인해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어요. 글쎄 저희 시어머니께서 어제 제 뺨을 때리셨거든요. 너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들 돈으로 유세를 떨어? 하시면서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남편은 사실 몇 년째 백수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3개 알바를 뛰면서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모르셨던 거죠. 우선 이 모든 일의 시작인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 그때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고졸 출신이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직원으로 온 남편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남편은 정말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지선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는 남편의 제안을 처음엔 거절했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저 같은 고졸 여자한테 왜 관심을 가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회사로 찾아와서 커피를 사주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죠. 저 정말 지선씨가 좋아요. 그리고 전 학벌이나 지방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봐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남편은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상견례를 하면 분명 남편네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걱정 속에 상견례 날이 밝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로 갔죠. 그런데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선이 넌 학력이 어떻게 되니? 설마 지방대에 나온 건 아니지?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습니다. 뭐? 고졸? 우리 준수는 스카이 출신인데? 아니,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예, 너 양심 갖추랬니? 그러자 저희 할머니께서 참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선이가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남편 내조도 잘할 거고요. 내조요? 하! 고졸이 뭘 한다고 내조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못 나온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치사해서 안 따지려고 했는데 어르신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 하신다면서요? 아니,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런 천한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선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학벌이나 집안보다 중요한 게 사람 됨됨이잖아요.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어? 이게 여자한테 완전히 홀렸구나. 너 이 불려시랑 결혼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극심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꿋꿋이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쩔 수 없다. 대신 나중에 후회해도 나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라. 라는 조건부 승낙을 받아냈죠.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새까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설상가상 시어머니는 나 오늘부로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려고.
우리 아들이 겨우 저런 애랑 결혼을 한다니. 진짜 내 억장이 다 무너져. 라며 시댁 친척들에게 푸념을 늘어놓으셨죠. 그래도 저는 바보같이 행복했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하는 결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며느리 괴롭히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짐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뭐야, 너 표정이 왜 그따위야? 아들 집에 시어머니가 오겠다는데?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구석구석을 살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아이,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는 했어? 역시 못 배운 티가 나네. 아유, 너 같은 게 우리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은 꼭 오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셨죠. 밥을 해도 이걸 지금 밥이라고 차린 거니? 야, 이건 개도 안 먹겠다. 빨래를 해도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피마르는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새 결혼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기 전날부터 떨렸어요. 안 그래도 저를 싫어하시는 시어머니가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바로 타박을 하시더군요. 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전도 제대로 못 부치니? 이렇게 못생기게 부친 걸 어떻게 상에 올려? 아유, 이거 정말 쓸모없는 년이네. 야, 초등학생들도 너보단 잘하겠다. 아휴, 내가 진짜 속 터져서 4명에 못 살지. 저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고졸 주제, 못 배운 티, 아유 우리 아들이 불쌍해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시댁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죠.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아예 큰 가방을 들고 오셔서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너 같은 게 집에서 빈둥대면서 우리 아들 돈이나 축내고 있는지 감시해야겠어. 라고 선언하셨죠. 저는 그때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면 어디가 남편 밥도 안 해주고 하시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놀다 왔어? 라고 의심하셨죠. 하루는 제가 회사 서류를 집에서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뒤로 다가오시더니 서류를 낚아채셨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이런 걸 봐? 시어머니가 제 서류를 낚아채며 비웃었습니다. 그 서류는 거래처 견적서와 계약서였는데 내일 아침 회의 때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였어요. 어머님, 그거 회사 서류예요. 내일까지 검토해야 하니까 얼른 주세요. 이게 고졸 따위가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유세야? 계약서? 견적서? 네가 이런 걸 이해나 하겠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서류를 찢어버리셨어요. 1장, 2장. 제가 밤새 검토하고 수정한 서류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고졸이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잡일이나 하는 주제. 다음날 저는 상사에게 불려가 크게 혼났습니다. 어이 김지선 씨, 오늘 발표할 자료 대체 어디 있어요? 거래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집에서 사고가 있어서 지금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작성? 회의 30분 전인데?
아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정말 실망이네요. 그날 저는 점심도 거른 채 정신없이 서류를 다시 만들었지만 이미 회사에서 신뢰를 잃은 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월급 통장 좀 가져와봐. 네? 통장은 갑자기 왜요? 시어머니가 보자는데 이유가 있어? 당장 가져와! 마지못해 통장을 보여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월급 내역을 보시고는 크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뭐야, 겨우 200만 원? 이게 월급이라고 받는 거야? 우리 아들은 이 3배는 받는데? 너 여태 이런 푼돈이나 받으려고 매일 늦게 들어온 거였어? 집안일은 뒷전이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회사 그만둬! 이런 쥐꼬리만한 돈 받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 내조나 잘해. 어머님, 저도 일하고 싶어요. 제 인생도 있잖아요. 네 인생은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는 거야!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출근하려고 하면 막아서고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난리를 치셨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김지선 씨 상사시죠? 전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해서요. 좀 일찍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회사에서 제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지선씨,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오늘도 일찍 가래요. 결국 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과 방해, 회사에서의 눈총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 잘했어.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고졸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맞아.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 날 친척들에게 자랑하듯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쓸데없이 회사 다닌다고 하더니 제가 타일러서 그만뒀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예정에도 없던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구박은 여전히 계속됐어요. 결혼 2년이 됐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여자면 벌써 애를 낳았어야지. 우리 집안 대 끊기려고 작정했어? 내일 당장 병원 가서 불임 검사 받아. 다음날 정말로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산부인과에 가셨어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랑 단둘이 가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 얘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도 임신을 못해요. 아무래도 애를 못 낳는 몸인 것 같은데 제대로 정밀 검사해주세요.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몸은 너무나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도 같이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냈어요. 아이, 우리 아들은 멀쩡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남자다운데 검사는 무슨 얼어 죽을 검사. 여기선 돌팔이 병원이구만.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됐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난 안 믿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너 혹시 옛날에 지저분하게 놀고 다닌 거 아니냐?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지? 어머님, 전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년들이 다 그래. 결혼 전에 아주 질펀하게 놀아제꼈겠지. 그러니까 벌 받아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렇게 발광을 하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 한약방에서 정체불명의 약을 지어오셨어요. 이거 먹어. 애 잘 생긴다는 약이야. 하루 3번 꼭 먹어야 해. 어머님, 이거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이게 무슨 약인데요? 뭔지 알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주는 건 무조건 먹는 거야. 혹시 안 먹고 버리면 내가 가만 안 둬? 그 약을 먹고 저는 일주일 동안 배탈과 구토로 고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은 제대로 된 한의원도 아닌 어디 이상한 보신탕집 같은 곳에서 지어오신 거였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제가 약을 안 먹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1년 안에 애 못 낳으면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아이 생기면 분명 달라지실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애가 생긴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애 하나 낳았다고 까부는 년이라며 저를 더 괴롭히실 게 뻔했죠.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년 이날만큼은 꼭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부모님의 납골당으로 가려고 했죠. 제사 음식을 정성껏 담아 바구니에 넣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 저 오늘 친정 부모님 기일이라서요. 잠시 납골당에 좀 다녀오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든 바구니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런 걸 만드느라 새벽부터 부산 떤 거였어? 시어머니 밥상엔 이런 정성 안 들이면서? 어머님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가시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글쎄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 가져가서 뭐해? 죽은 사람이 먹기라도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어머니나 잘 모셔. 어머님 안 돼요. 제발. 저는 울면서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밀쳐내셨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시어머니가 먼저야. 네가 진짜 효도하려면 나한테 해야지. 왜 죽은 사람한테 정성을 들여?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재산 하지 마. 차라리 그 시간에 나한테 맛있는 걸 해줘. 동태전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정성껏 만든 나물들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어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걸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빈손으로 갈 순 없어 급한 대로 마트에서 간단한 것들을 사서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오늘만큼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대로 된 제사상도 차려드리지 못하는 불효녀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막으셨어요. 심지어 할머니 생신에도 못 가게 했죠. 시집 온 여자가 왜 자꾸 친정만 찾아? 팔자가 드센 년들이나 그러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데 시어머니는 또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병원에 의사도 많은데 네가 가서 뭐하게?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어머님, 할머니한텐 저밖에 없어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이러다 저희 할머니 정말 큰일 나실지도 몰라요. 너 시어머니가 먼저야. 너네 할머니가 먼저야.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늘 이 집 문턱 넘지 마. 네가 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쫓아내버릴 거니까. 알았어?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생때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일주일 후 할머니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또 타박하시더군요. 우는 것 좀 그만해.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너네 할머니 어차피 늙어서 돌아가신 거잖아. 뭘 그렇게 슬퍼해.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고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고졸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눈길이 갔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교재는 택배로 받을 수 없어 직접 서점에 가서 샀어요. 집에 들어올 때는 장본 물건 사이에 숨겨서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는 시간, 남편이 PC방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가 깨기 전까지 2시간, 오후에 시어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1시간, 이렇게 하루 3시간씩 공부했어요. 책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고 공부할 때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첫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안방에서 교재를 펼쳤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하필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계신 거예요. 저는 황급히 책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이게 뭐야? 사회복지사? 시어머니는 제 책을 빼앗아 들고는 크게 웃으셨어요. 고졸이 무슨 자격증이야?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이런 거 할 머리가 있을 것 같아? 대학도 못 간 주제에 자격증?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 같은 게 사회복지사가 뭔지나 알아? 남 도와주기 전에 네 주제부터 알아야지. 그러시더니 갑자기 책을 찢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안 돼요. 그거 비싸요. 어차피 이 책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찢어도 되지. 찢어진 책장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2달 정도 밑줄 긋고 필기하며 공부한 흔적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글쎄 제 방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뭐 숨겨놨어? 다 꺼내! 옷장 깊숙이 숨겨둔 문제집들, 요약 노트들이 모두 발각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들고는 마당으로 나가시더니 라이터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책들을 모아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거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했어야지. 이런 건 네 분수에 안 맞아.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제 꿈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저 멀거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짓 또 하면 가만 안 둬. 우리 아들 시중이나 잘 들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죠. 여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내 생각엔 이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어.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뭐하게.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매일 무시당하고 구박받는 게 편한 거야? 조금만 참아. 엄마도 나이 드시면 달라지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고 집에 있을 때도 수시로 제 방을 확인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분이 집에 놀러 오셨는데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잖아. 아이고 좋겠네. 똑똑한 며느리 둬서.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쏘아보셨어요. 우린 며느린 그런 거에 일절 관심이 없어. 집에서 살림이 나는 게 제일 좋대. 그치? 네, 그럼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 친구분이 가신 후 시어머니는 또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대졸에 자격증도 따는데 넌 대체 뭐니? 그러니까 네가 무시당하는 거야. 어머님이 공부 못하게 하셨잖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 대답하는 거냐?
하여튼 이래서 부모 없이 막 자란 것들은 안 된다니까. 이거 봐. 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 아유, 진짜 내가 보살이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날개를 펼칠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기회는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말이죠. 결혼 3년차 겨울,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더군요. 그러더니 곧이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선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갑자기 왜? 처음엔 구조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꺼낸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회사 돈을 좀 빼돌렸는데 그게 회계 감사에서 걸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회사 돈을 빼돌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도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엔 조금만 쓰고 갚으려고 했는데 빚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지선아, 나 이제 어떡하지? 정말이지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이던 남편이 도박이라니, 그것도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니. 저는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죠. 대체 회사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건데? 3억. 뭐? 3억? 그 순간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회사에서는 전액 변상하고 조용히 나가는 조건으로 형사고발 안 하기로 했어. 대신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해야 해. 한 달 안에 3억을?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사실 사채빚도 있어. 그것까지 합치면 총 5억이야. 제발 엄마한텐 비밀로 해줘. 엄마가 알면 난 죽은 목숨이야. 남편은 울며 불며 제게 애원했고 전 일단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날 저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할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심지어 제2금융권까지. 그래도 1억이 채 안 됐어요. 결국 저는 제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에까지 손을 대야 했습니다. 그래도 5억이라는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보험도 해약하고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도 팔았어요. 결혼 예물로 받은 금목걸이, 반지까지 모두 팔았죠. 그렇게 해서 겨우 3억을 만들어 회사에 변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계속됐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제 취업은커녕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어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지. 얼른 다시 일자리도 알아보고 해. 어차피 가망 없어. 이미 업계에서 내 소문 다 퍼졌을 거야. 그럼 다른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게임만 하려고 그래? 아이씨, 고졸주제. 당신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 들어? 지금 당신이 내 심정을 알기나 해? 그렇게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을 위기였어요. 결국 저는 급한 대로 알바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9시까지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고 집에 와서 잠깐 씻곤 다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동네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죠. 그런데 하루에 꼬박 19시간을 일하고도 버는 돈은 한 달에 겨우 300만 원이었어요. 그마저도 사채 이자로 대부분 나갔죠.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아유, 친구는 무슨. 넌 참 팔자도 좋다, 전업주부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이 백수가 된 것도 그 때문에 제가 알바를 뛰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뭘 얼마나 열심히 놀았길래 그렇게 피곤해 보여? 그냥 좀 피곤하네요. 아유, 예. 그러니까 퍼질러 있지 말고 운동이라도 좀 해. 우리 아들 돈으로 헬스장이라도 등록하든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잘 다녀왔어?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냥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일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씻고 와라. 애미는 뭐하니? 빨리 저녁 차리지 않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했죠. 사실 남편은 PC방에 갔다 온 거였으니까요. 저한테 빌린 5만 원으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온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걸 모른 채 여전히 절 무시하고 남편을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 방이 전쟁터가 되어 있더군요.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고 서랍은 모두 뒤집혀 있었으며 화장대 위의 물건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이것 봐. 이 원피스 나한테 딱이야. 역시 내가 입으니까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요. 결혼 전 6개월 동안 야근 수당 모아 산 유일한 명품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원피스인데요. 어머, 왔어? 아유, 내가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잖니. 근데 마땅히 입을 게 없어서 네 옷 좀 입어봤다. 근데 입을 만한 게 겨우 이거 하나뿐이더라. 근데 이거 혹시 가짜 아니니? 왠지 싸구려 같은데? 그거 백화점에서 산 명품이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옷이니까 제발 벗어주세요. 뭐? 벗으라고? 이게 시애미한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리고 이것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입어도 되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 하나 빌려있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 그건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고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옷을 사? 분명 우리 아들이 사준 거지? 너 같은 년이 명품을 알기나 해?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그 옷을 입은 채로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입고 가야겠다.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지. 그날 시어머니는 제 원피스에 김치 국물과 막걸리 자국을 여기저기 묻힌 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신나서 실수를 좀 했네. 미안하게 됐다. 이거 세탁소에 맡기든가 해.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참자.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는데도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육체적 고통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시계가 없었어요. 친정할머니께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주신 시계. 비싼 건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 늘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진 거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제 시계 못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다가 힐끔 저를 쳐다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시계? 아, 그 낡은 거? 어제 내가 친구 만나러 갈 때 차고 갔어. 얼른 돌려주세요. 그거 내 친구한테 줬는데 내가 어제 친구들이랑 고스톱 치다가 크게 잃어가지고 말이야. 어쩌니? 급한 대로 그 시계라도 풀어서 줬지. 어머님, 그건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 얘 시애미한테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야, 어차피 죽은 사람이랑 관련 있는 물건 갖고 있으면 재수 옴부터 내가 정리해준 거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시계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이야? 우리 아들이 더 좋은 거 사주면 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원피스도 모자라 할머니의 유품까지
제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시어머니는 하나둘씩 모든 걸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하루 종일 할머니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도 못 지켰어요. 그렇게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피가 나오더군요. 휴대폰으로 증상을 검색해보니 스트레스성 위궤양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고 결국 저는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토 증상이 심해져서 밥을 먹으면 다시 토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임신한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니라 위궤양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병원비 10만 원이나 써서 검사했더니 겨우 위궤양? 꾀병이잖아!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던 분이 갑자기 제게 살갑게 구시는 거예요. 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지? 장 보기도 힘들 텐데 내가 너희 생활비 좀 보태줄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받아가. 처음엔 정말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이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생활비 주신다고 하셔서 왔는데요. 생활비? 아, 그거? 잠깐만.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 근데 너희가 잠깐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많이는 아니고 한 2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아니 그 생활비랑 합쳐서 400만 원 줄게. 뭔가 이상했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에서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자 시어머니는 오리발을 내미셨어요. 어머님, 저번에 빌려드린 돈 언제쯤 주실 거예요? 돈? 무슨 돈? 내가 언제 돈을 빌렸어? 지난달에 200만 원 빌려가셨잖아요. 야! 넌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용돈 좀 받은 걸 가지고 빌렸다고 해? 우리 아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겨우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을 모르시니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아들이 번 돈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전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내 가족, 남편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나저나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좀 필요한데 혹시 100만 원만 더 줄 수 있어? 어머님, 저희 정말 돈 없어요. 진짜로요. 없긴 뭐가 없어. 우리 아들이 매달 1000만 원씩 벌 텐데. 시끄럽고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내 통장으로 이체해놔. 시어머니는 벌컥 짜증을 내며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머리가 다 지끈거릴 지경이었죠. 그때 소파 위에 놓인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 내용이 보였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언니, 오늘도 하우스 오실 거죠? 어제 잃은 200만 원 다시 따야죠. 킥킥. 네, 정말 믿기지 않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빌린 돈을 도박에 써버렸던 겁니다. 정말이지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제 남편이 어쩌다 회사 돈까지 빼돌리며 노름에 빠졌나 했더니 시어머니를 고스란히 닮은 거였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도박에 미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똑같이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거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도박 중독이 어디서 시작됐나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니 태연하게 물으셨습니다. 100만 원 이체했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도박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박? 무슨 헛소리야? 내가 그런 상스러운 짓을 왜 해? 그럼 이 문자 메시지는 뭐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우스에서 200만 원 잃었다는 이 메시지는 뭐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남의 휴대폰 몰래 봤어? 네가 이제 하다하다 시어머니 뒷조사까지 하는구나. 이거 정말 상종 못할 징그러운 년이네.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가 빌려드린 200만 원 도박으로 다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때서? 내가 내 돈 쓰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내 돈이라뇨. 그거 제가 빌려드린 거잖아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준수 씨도 도박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이게 어디서 그따위 망발의 짓거리야? 내가 니년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같이 모자란 며느리 들여서 내가 화병 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얼굴도 별로고 그런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매일 내 속을 썩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풀 때가 필요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어! 네가 여기 있으면 내 속만 더 뒤집어지니까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렇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아파트 복도에 서 있는데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시어머니 집 앞 복도에 맨발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이 있을까봐 주위를 둘러봤지만 다행히 늦은 오후라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죠. 일단 당장 신발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맨발로 집까지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우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님 집 앞인데. 왜? 무슨 일 있어? 게임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게임 중이었죠. 어머님이 화나셔서 날 밖으로 내쫓으셨어. 근데 신발도 못 신고 나와서 지금 신발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지금? 남편의 목소리에 난감함이 묻어났습니다. 나 지금 맨발이야. 빨리 좀 가져다 줘. 그게 지금 곤란한데. 뭐? 왜? 지금 중요한 게임 중이라서. 지금 내가 빠지면 팀원들한테 민폐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맨발로 밖에 서 있다는데 게임이 더 중요하다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죠. 여보, 나 지금 맨발이라고. 이러고 집까지 어떻게 가? 그럼 미안한데 한 1시간만 기다려줄 수 없어? 이거 끝나고 바로 갈게. 1시간? 지금 나보고 여기에 맨발로 1시간을 서 있으라고? 아니면 그냥 걸어와. 금방이잖아. 한 10분밖에 안 걸리지 않나? 순간 정말이지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무심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알았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게임 끝나고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누군가 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만 1층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를 딱 마주치고 말았죠. 야, 아가씨, 신발은 어쩌고 그러고 다녀요? 깜빡하고. 저는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은 복도보다 더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작은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러댔죠. 편의점까지만 가면. 다행히 아파트 100m 앞쯤에 편의점이 있어서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100m가 꼭 1km처럼 느껴지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들도 너무나 따가웠죠. 어머, 저 여자 좀 봐. 맨발이네.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여자 아니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전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겨우 편의점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제 발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 슬리퍼 있나요? 싼 걸로. 아, 네, 저쪽에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일 싼 3,000원짜리 슬리퍼를 집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내일 아침 김밥집 가는 교통비였죠. 3,000원입니다. 네, 여기요.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제 처지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맨발로 쫓겨나고 남편한텐 게임이 더 중요하다고 버림받고 맨발로 길을 걷다 3,000원짜리 슬리퍼를 신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40대 여자라니.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여전히 게임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헤드셋을 쓰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나이스! 잡았다! 아, 역시 내가 에이스지! 남편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제 발을 살펴봤습니다. 발바닥을 보니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어요. 피가 조금씩 나고 있었지만 제겐 약을 바를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는데 계속되는 굉음에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남편도 놀라서 게임을 하다 말고 방에서 나오더군요. 열어! 당장 열라고!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오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으며 한쪽 구두는 벗겨진 채였어요.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시어머니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천년 때문이야. 천년이 돈을 안 빌려줘서 오늘 큰 건을 놓쳤다고!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100만 원만 있었으면 오늘 3배로 불렸을 텐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정말 한계였어요. 어머님, 도박으로 돈을 불린다는 게 말이 돼요? 제발 말 같지도 않은 말 좀 그만하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년이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지가 유세네? 고졸주제 거지 같은 년이! 머리가 쥐어뜯기는 아픔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네 백수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전 그렇게 소리치며 저 역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머리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어요. 백수, 게임 중독자, 네 쓰레기 아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인연이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이 와중에도 남편은 멍하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않고 엄마, 지선아 그만해! 하고 소리만 질렀죠.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냅다 밀쳐버렸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화분이 깨지고 테이블이 넘어가고 리모컨이 날아다녔죠. 경찰 불러! 인연이 시어머니를 때려! 불러요! 나도 당신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서로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소란을 들은 이웃이 신고한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진정들 좀 하시고요. 일단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인 저를 폭행했어요. 고소할 거예요. 저도 고소할 거예요.
이분이 절 먼저 때렸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해주세요. 어르신부터 하시죠. 왜 싸우신 겁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도박하려고 며느리한테 100만 원 빌리려다가 거절당해 화가 났다는 말은 할 수 없었겠죠. 그게 저게 저한테 막 대들고 우물쭈물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도박 자금으로 저한테 1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분에 못 이겨서 절 폭행하신 거예요. 뭐? 도박이요? 경찰관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제 도박을... 아유, 저게 뭐 생사람을 잡네?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공금 횡령으로 회사에서 해고됐고 지금까지 백수예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3개 알바 뛰면서 이 집 생활비 벌고 있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도박 자금으로 빼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경찰관님들, 지금 얘가 하는 소리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직원이고 저 여잔 겨우 고졸 나부랭이라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증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방으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남편 해고 통지서예요. 사유에 뭐라고 적힌지 보이시죠? 공금 횡령 3억 원.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채업자들이 보낸 독촉장이에요. 한 달에 몇 장씩 와요. 빚이 총 5억이 넘습니다. 아니, 춘수야,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전 차갑게 말했어요. 졸도하시든 말든 전 고소 진행할 겁니다. 폭행죄, 모욕죄, 그리고 사기죄로요. 지선아, 너 지금 꼭 이래야겠어?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셨잖아. 당신한텐 소중한 엄마겠지만 나한텐 지난 몇 년 동안 날 하녀 취급하고 구박한 사람일 뿐이야. 그러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게임만 했잖아. 그때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양쪽 다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정식으로 조사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경찰관에게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충격으로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춘수야, 너 정말 회사에서 잘렸어? 네, 지선이 말이 다 맞아요. 죄송해요, 엄마.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어화둥둥 모시고 살던 자랑스러운 아들이 실상은 빚쟁이 백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 저는 시어머니의 사정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인내는 끝났고 지금부턴 제 인생을 되찾을 때였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갈취한 돈은 겨우 200만 원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일들까지 다 계산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상받을 생각이었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씨는 지난 10년간 며느리인 원고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모욕을 가했으며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옆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원고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입니다. 고졸 주제, 쓸모없는 년, 부모 없는 거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수백 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증언대에 올라 그동안 제가 겪어온 일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 학대를 참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부모님 제사를 지내려 하자 그 제사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셨고
할머니 유품인 시계를 마음대로 도박빚 대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자 그 책을 불태우셨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옷을 훔쳐 입곤 더럽혀서 돌려주셨죠. 그러자 판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저는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 고졸 출신을 만난 게 싫어서. 그것이 며느리를 학대하고 돈을 갈취한 이유가 됩니까? 피고인 반성 좀 하세요.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순자는 정신적 학대와 협박, 금전 갈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3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은 완벽한 저의 승리였죠. 이어서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7년간 무직 상태로 게임에만 몰두했고 원고가 하루 19시간 노동으로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판결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전세 보증금의 8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그렇게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건너 들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을 판 뒤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도박빚에 재판 비용까지 더해져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한때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며 으스대던 시어머니는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고 게임 좀 하면 어때 하던 남편은 이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니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반면 저는 새 출발을 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고 이젠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김지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가게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제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여기까지 제 굴곡진 인생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10년간의 아픔을 다시 되짚어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하며 저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시댁의 무시와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참는 게 미덕이라며 견디고 계신 분들,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말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래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